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중에서도 다음에 3개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이론에서는 이제 카츠의 기능 이론, 필만의 기능 이론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리프와 호블랜드가 제시한 사회 판단 이론, 그리고 페티와 카시오퍼가 주장한 전개와 가능성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능 이론, 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능 이론이 무엇인가, 그 개념, 정의랑 가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카츠의 기능 이론, 켈만의 기능 이론 이런 것들을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 이론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도가 자기를 남한테 표현해준다거나 아니면 자아를 방어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기능을 가지고 태도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 이것이 기능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태도 변형,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역할, 이 기능들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기능 이론의 3가지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태도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나의 동기,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동기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키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 가지 태도들을 형성을 하고 또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도 변화 이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태도 변화는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이 태도의 기능 변화,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은 이 대상이 나를 남한테 표출해 줄 수 있다, 내 가치를 남한테 드러내 줄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대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대상이 나의 가치, 이런 것들 남한테 표출을 잘 못해줘요.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더 이상 안 좋아하는 것으로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도 변화는 그 대상에 대한 태도의 기능, 이 기능이 이제 더 이상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했을 때 그 대상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태도는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니즈, 그러니까 욕구나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태도 변화는 그 대상에 대한 태도의 기능 변화,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 3가지가 이 기능 이론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기능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카츠의 기능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카츠는 1960년 기능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능 이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태도는 나의 가치를 남한테 표현해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목표, 계획을 달성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아를 방어하고 보호해주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능 이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위에 그 기능 이론의 정의와 같죠. 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가 확실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분명하면 나한테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나를 지켜주고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를 남한테 드러내주고 목표를 달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 이론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츠의 기능 이론은 태도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카츠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을 수행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실용적인 기능, 가치표현적 기능, 자아방어적 기능, 지식 기능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3주차 태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 태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서 이것들 다 배웠어요.
일단 첫 번째 태도의 실용적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태도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보냐면 태도는 뭔가 나한테 보상을 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이고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추구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한테 뭔가 처벌을 가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고 불쾌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더욱더 피하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상이나 긍정적인 감정, 혜택 이런 것들은 더욱더 극대화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처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불쾌함 이런 것들을 더욱더 극소화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보는 게 태도의 실용적 기능입니다.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옹리적 기능, 도구적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나한테 이렇게 보상, 혜택 이런 걸 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대상이 제품이라면 그것을 사는 그런 구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주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뭔가 보상, 혜택 이런 것들을 줘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물건을 구매하게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흰 옷이요. 이렇게 흰 옷에 얼룩이 묻으면요. 그게 잘 세탁이 되던가요? 자취하는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흰 옷에 뭔가 이렇게 얼룩이 묻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래를 할 때 그게 잘 지워지던가요? 아니죠. 흰 옷에는 얼룩이 묻으면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될 이 광고는요. 그걸 잘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P&G의 타이드 세제 광고입니다. 타이드는 잡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흰 옷에 얼룩이 묻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해하는 이런 사람들의 비주얼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옷에 이렇게 얼룩이 묻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패스트푸드를 먹다가 옷에 케첩이 묻은 거예요. 이외에도 옷에 잉크가 묻은 거, 그리고 계란 깨다가 옷에 계란이 묻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을 소비자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웬 주황색인 종이 같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본 걸 보실 텐데 저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유심히 봐주시고요. 아울러 여기서는 이 얼룩들을 어떤 원리로 제거하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유도하는가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지난 2010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인쇄매체 부분 은상을 수상하기도 한 광고입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 자체에서는 흰색 옷에 묻은 그 얼룩이 어떤 원리로 지금 제거가 되었나요? 광고를 유심히 보시면 아실 수 있었는데 어떤 원리로 지워진 거죠? 바로 자석과 철가루의 원리였습니다. 그 흰옷에 묻은 그 얼룩, 이것은 사실 철가루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황색 종이에는 사실 자석이 부착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주황색인 그 종이를 빼내니까 이 철가루 얼룩들이 같이 딸려서 나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흰옷에 묻은 얼룩이 이제 지워지는 것을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타이드 세제는 흰옷에 묻은 얼룩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그런 그 메시지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주황색 종이가 또 그게 뭐였죠? 네, 잘라보니까 거기에는 자석뿐만이 아니라 타이드 이 세제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그 세제를 이용해서 흰옷에 묻은 얼룩을 한번 세탁해 보게끔 유도를 했어요.
트라이얼을 시도를 했던 거죠. 실제로 이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인도 내에서 타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9.1%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 광고를 보고 뭔가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물건 사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보상, 혜택, 가치 이런 것들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특히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혜택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면 설득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또 태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가치 표현적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태도가 한 사람의 가치, 심적인 특성, 개성,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남에게 표현해주는, 표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남한테 드러내게 만들어줘요, 태도가.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나의 가치를 남한테 이렇게 좋게 드러내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물건 같은 경우는 그걸 사 쓰는 그런 구매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이 우리 제품 사왔으면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개성을 남한테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를 보시면서 이 광고 속에서 이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에 호소하는 카피가 뭔가 이것을 한번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애인하고 사귀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 다시 그 헤어졌던 애인을 만날 때, 우연히 만날 때 본인이 좋은 상태일 때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기왕이면 좀 좋을 때 만나기를 원하겠죠? 아무튼 이제 이 광고는 그렇게 사귀다가 헤어졌던 그 연인이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을 소재로 삼아서 그려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광고를 보시면서 이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 여기에 호소하는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참 많이 변한 당신 멋지게 사셨군요. 누리고 싶은 특별함 그랜저. 보신 이 광고는 광고주는 현대자동차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그랜저입니다. 어떤 연인들이 이제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제 재회하는 상황을 광고 안에서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 안에서 이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에 호소하는 카피는 무엇이었나요? 찾아보셨나요? 뭐죠? 네, 그쵸? 참 많이 변한 당신 멋지게 사셨군요. 이 카피가 바로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에 호소하는 그런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그랜저를 타는 남성을 보면서 저걸 탈 정도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랜저는 당신의 사회적인 위상, 위치, 성공 여부 이런 것들 남한테 표현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랜저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태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느카츠는 자아 방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태도는 한 사람에게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위협이나 공포 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긴장,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태도는 그 사람을 지키는, 보호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이드 심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를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태도는 한 사람을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 긴장 이런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사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발냄새가 심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발냄새를 제거해주는 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서 씀으로써 이 발냄새 때문에 남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광고주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이제 우리 제품을 이제 안 씀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미워함을 당하고 멸시 이런 것들을 당하는 모습을 광고 안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제품을 씀으로써 남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걸 통해서 당신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태도를 형성하고 사서 써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를 지켜라. 보호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태도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지식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가치는 주장했습니다. 이 지식 기능은 뭐냐면 태도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지식, 정보,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접했을 때 그걸 굉장히 재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보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재빠르게 판단하는 하나의 중거 체계, 잣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태도의 지식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츠의 기능 이론에서는 태도 변형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다가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화되는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해서 태도가 이제 수행하고 있던 기능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못 수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막 남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벤츠, BMW 이런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이제 그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것은 태도의 가치 표현적 기능인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고급 승용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남한테 나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이 고급 승용차를 구매해서 그것을 운전하는 걸 종종 봐요. 카푸어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고급 승용차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을 나한테 표출해주는 걸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치 표현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주위를 봤더니 자동차가 아니라 고급 아파트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사왔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남들한테 드러낼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고급 승용차를 이제 신분 과시의 심볼로 안 보면서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 대상에 대한 그 태도의 기능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가치 같은 걸 뭐 표현해주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안 좋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 카츠의 기능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켈만의 기능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이 이론 역시 태도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태도 변화, 그 원리를 우리가 알려면은 일단 이 태도의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가정을 해요. 두 가지 가정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태도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한테 이제 가해지는 그 사회적 영향 이것에 의해서 태도가 습득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가해지는 사회적 영향, 뭔가 외부에서 나한테 보상을 준다거나 또는 외부에서 나한테 처벌을 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영향 때문에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어떤 대상을 싫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습득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례냐면 과거에 TVN에서 했던 안 와이프라는 드라마입니다.
일단 보시게 될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여기서 한 은행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은행에 이제 새로운 부행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 지점에 암행을 나온다라는 소문이 듭니다. 마치 고객처럼 이 부행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부행장인지 모르니까 일단 오는 고객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자, 이렇게 지점의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정말 친절한 모습들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기만이라는 사원은 평소대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상사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이 기만이 태도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어떤 식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그걸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상 때문에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니면은 처벌 때문에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걸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160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신분증 복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요, 고객님. 전화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어떤 대출을 원하십니까? 대기번부터 뽑고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웃어야지, 스마일. 즐거운 상상이라도 해봐, 이놈의 새끼야. 글쎄요, 딱히 즐거웠던 게 없어서. 그리고 부행장님 암행. 목소리가 쓸데없이 크네, 우리 판. 암행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지. 이건 너무 얍식. 즐거운 상상이 힘들면 혼자 남아서 서고정리하는 상상은 어떨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아까 뭐 물어보셨죠? 이거 잘 몰라서요. 그럼 해드려야죠. 네, 여러분들 이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이 기만이 태도 변화를 일으킨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호의적인 반응 때문에 태도 변화를 일으켰나요? 아니면은 비호의적인 반응 때문에 태도 변화를 일으켰나요? 그쵸. 비호의적인 반응, 이건 일종의 처벌인데 이것 때문에 태도 변화를 일으켰어요. 지금 상사가 이 기만이라는 이 직원이 평소대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남아서 서고 정리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비호의적인 반응, 처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 기만이라는 사원은 상사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처벌 또는 뭐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제 켈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 변형의 방법, 동일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화, 이거는 동일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이나 또는 집단의 태도를 내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고 또 개인의 자아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 그 집단의 태도를 나의 것과 똑같게 여기는 이런 것, 이렇게 하면서 태도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동일화 또는 동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에 입학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여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것을 나하고 똑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서울여대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일화입니다. 그렇게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면화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내부로 흡수시켜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이 너무나 나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채택해서 나의 그 가치체계, 이 내부에 융합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내면화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행동 이것이 너무나 나하고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나하고 유사하네?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런 말이나 태도나 행동 이것을 그대로 싹 흡수를 해서
자기의 가치하고 융합시켜버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부를 흡수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나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내면화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면화를 통해서 태도 변화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켈만은 이렇게 세 가지, 순종, 동일화, 내면화, 이런 걸 통해서 태도 변형을 사람들은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로 세리프와 호글랜드의 사회 판단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개, 정의와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호글랜드 그리고 세리프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접하면 그것을 심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그 태도에도 적용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은 이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존 태도, 이 기존 태도가 이 판단에 대한 준거 기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신의 기존 태도예요. 이것이 이제 판단을 내리게 하는데 설득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렇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준거 기준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즉 수용 영역, 거부 영역, 무관심 영역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설득 메시지가 만약에 이 중에서 수용 영역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설득 메시지가 거부 영역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하니까 설득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설득 메시지가 무관심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세리프와 호글랜드의 사회 판단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접하면은 이것을 아주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존 태도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기존 태도예요. 이 기존 태도가 하나의 준거 기준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태도가 설득 효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준거 기준, 관여도, 그 다음에 동화 효과와 대조 효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거 기준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접하면 그것을 자신의 기존 태도, 즉 준거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수용 영역, 거부 영역, 무관심 영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용 영역은 어떤 메시지를 접했을 때 이것을 자신의 기존 태도, 이 준거 기준과 이제 비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부 영역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이제 기존의 그 태도하고 또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정도의 범위를 이것을 거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관심 영역,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비개입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제 중립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수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도 아닌 그런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다, 싫다 이런 태도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만약에 설득 메시지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 세 가지 영역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태도 변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메시지가 수용 영역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태도 변화가 일어나죠. 설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설득 메시지가 거부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태도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죠. 설득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설득 메시지가 이 무관심 영역, 비개입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도 아닌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수용 영역이 들어가면은 설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거부 영역이 들어가면은 태도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개입 영역. 이 자료는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비개입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무관심 영역을 중립 영역 또는 비개입 영역이라고 다르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비개입 영역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면, 설득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수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도 아닌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무관심 영역에서 태도 변화가 제일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관심 영역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태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설득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 좋아한다 또는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양상을 띠면서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태도 이 변화의 폭으로 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높은 태도 변화가 이 무관심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반면에 이 수용 영역대에서는 그 설득 메시지에서 말하는 그 대상을 그 사람이 대체로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득 메시지를 듣더라도 좋아했다면 그걸 조금 더 좋아하는 식으로 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데서 약간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태도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부 영역도 마찬가지죠. 싫어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싫어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용 영역이나 거부 영역에서는 그 태도 변화의 폭은 별로 안 커요. 그런데 무관심 영역에서는 계속 이제 설득 메시지에 노출되면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갑자기 좋아하고 갑자기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가장 태도 변화의 폭이 커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판단 이론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하여가 다 아시나요? 서태지의 하여가 말고 이방원의 하여가를 저는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 육룡이 나르사 여기를 보면은 이 조선 건국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성계는 이제 위화도에서 회고를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그 신하들이 아직 이성계를 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정몽주,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하여가를 얘기를 하죠. 이방원이 이 하여가를 얘기를 하자 정몽주는 단신가로 화답을 하죠. 나는 고려의 신하다. 그래서 어찌 2명의 임금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고려 왕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장면은 바로 이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여가 그리고 정몽주의 단신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고요.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회판단 이론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방원의 말에 정몽주가 설득당하는가, 판단 기준 중에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보원 선생께서 사직을 지키든 삼봉 스승님께서 건국을 하든 그들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에겐 오직 밥과 사는 기쁨 이거면 되는 것이지요. 내놈은 또 백성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야. 저 만수산에 칡농크리절이 얽혀있다 한들 그것을 탓하는 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보은 선생과 삼봉 스승님 두 분이 저리 얽혀 손을 맞잡고 백성들에게 생생지락을 느끼게 해준다면 선생께서 그리 중시하는 역사에 누가 감히 하찮은 북끝으로 선생을 욕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죽이고 죽여 100번을 죽여보시게. 백골이 다 썩어 나가고 몸뚱아리가 흙이 되어 먼지가 된다 한들 이 몸 안에 있었던 한 조각 총을 향한 붉은 마음은 일편단심은 가지지 못할 것이네. 자, 이것을 사회판단이론에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하죠. 이 설득 메시지에 노출된 정몽주는 자신의 기존 태도, 즉 준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준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나눠집니다. 바로 수용 영역, 거부 영역, 무관심 영역이 그것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거부 영역이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자신의 관여도,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이 관심의 정도가 굉장히 크면 보통 이 거부 영역이 아주 큽니다. 수용 영역이나 무관심 영역 이런 거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요. 지금 나라가 바뀌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어요? 그래서 관여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거부 영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부 영역이 크다 보니까 뭔가 설득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저 수용 영역이나 무관심 영역보다는 거부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방원의 설득은 어디에 들어갔나요? 네, 바로 거부 영역에 들어갔죠. 나는 두 임금 못 섬기겠다. 나는 고려왕에게 내 모든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원의 설득 메시지를 거부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방원은 이 사람은 설득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은 선족교에서 정몽주를 죽이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설득 메시지를 이제 듣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나의 기존 태도, 이것이 하나의 준거 기준이 되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 판단 이론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용에서 두 번째 관여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이 사례에서 얘기를 했는데 관여도, 여기서는 뭘 자아 관여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또는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수용 영역과 거부 영역의 크기는 바로 이 관여도, 이 자아 관여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관여도가 크면 클수록 이때는 거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정몽주 사례에서처럼 거부 영역이 굉장히 크고요. 대신에 수용 영역은 좁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대부분 이 거부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관여도가 낮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수용 영역이 크고요, 거부 영역은 좁습니다. 그래서 설득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것이 수용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태도가 쉽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서 세 번째 동화효과와 대조효과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리프와 호블랜드는 이제 이 이론에서 각각 이러한 효과들을 설명을 했는데, 먼저 동화효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설득 메시지를 지금 들었어요. 어떤 대상과 관련된. 근데 이 설득 메시지가 나의 그 수용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실제보다도 더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게 생각했으니까 그 메시지대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죠. 이러한 그 수용자의 반응을 동화효과라고 세리프와 호블랜드는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효과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과 관련된 설득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부 영역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실제보다 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 메시지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서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원래 태도, 이것을 더욱더 강화해요. 만약에 싫어했으면 더 싫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 설득자가 이 물건 사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나의 거부 영역에 들어가면 더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역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더욱더 싫어하고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득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완전 역으로, 역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런 수용자의 반응을 대조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리프와 홈블랜드의 사회적 판단 이론에서도 태도 변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이 동화 효과 그리고 이 대조 효과에 의해서 태도를 변형시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메시지가 내 수용형에 속하면 그걸 좋게 생각하니까 더 좋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태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메시지가 거부형에 속하면 더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그 설득자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역방향으로 또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리프와 홈블랜드의 사회 판단 이론은 이 동화 효과, 대조 효과 이걸 가지고 태도 변형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는 5번째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 경로, 영향요인 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페티와 카시오포가 1984년에 제안한 이론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여러 설득 이론들의 그런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를 해서 체계화시킨 이론입니다. 인간은 수동적인 측면에서 태도 변화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태도 변화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기도 하면서 수동적이기도 하다 이런 걸 다 이제 아우르고 있는 그런 이론이죠. 흔히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이 영어의 앞머리 글자 Elaboration Likelihood 모델에서 앞머리 글자를 따서 ELM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일단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말하는 정교화 가능성 이게 무엇인지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교화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접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목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욕구와 관련 지어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 이것을 정교화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태도의 형성, 태도 변화는 바로 이 정교화 가능성 정보를 처리하려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보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사람들은 이 태도를 중심 경로를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변 경로를 통해서 태도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이론. 이것이 ELM입니다. 뭔가 좀 복잡한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접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은 중심 경로를 통해서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접했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을 안 기울였다. 그러면 주변 경로를 통해서 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변 경로, 이 중심 경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중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태도를 형성을 할 때는 중심 단서를 사람들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중심 단서란 건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정보, 내용,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심 경로를 통해서 태도 형성할 때 이런 것들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열심히 자료들을 수집하고 읽고 분석하고 심사숙고를 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인적 노력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정보도 찾고 이렇게 읽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이 대상 참 괜찮네. 마음에 들어. 좋아. 이런 식의 태도를 형성했어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한 태도가 쉽게 변할까요? 아니면 쉽게 안 변할까요? 그쵸?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이 태도는 쉽게 안 변합니다.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반대되는 정보에 노출되더라도
그 제품 안 좋아, 그 사람은 좀 부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 반대되는 정보에 노출이 되더라도요,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분석해봤는데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태도에서 행동이 굉장히 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좋아 라고 했으면 나중에 이 제품을 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렉스 시계 광고인데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이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를 형성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심 단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광고를 보시면서 어떠한 중심 단서를 전달하고 있나 이걸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배너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우스를 대보라고 해서 마우스를 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정보, 이 중심 단서 생각하시면서 광고 보시겠습니다. 데이트 저스트. 1945년 출시된 롤렉스의 클래식. 세계 최초로 날짜를 표시한 셀프 와인딩 크로노미터 손목시계입니다. 1953년 세계 최초로 사이클롭스 렌즈를 채용했으며 독특한 플루티드 베젤이 돋보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은 변함없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롤렉스웨이. 자, 이 롤렉스의 데이트 저스트 시계는 소비자들한테 중심 단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를 주고 있나요? 찾아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 시계는 1945년에 출시되었다 하는 출시 정보를 주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그 플루티드 베젤이 돋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가도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 일관된 그런 그 디자인을 계속 획득해 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심 단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 중심 경로를 통해서 태도를 형성하게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 경로를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할 때는 주변 단서의 영향을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주변 단서라는 것은 매력적인 모델, 그 다음에 멋있는 음악이나 아름다운 분위기, 이미지, 춤 이런 것들을 일컫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인적 노력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이 제품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태도를 형성하게 돼요. 따라서 이 태도는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좀 쉽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에 노출이 되더라도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쉽게 변화되게 됩니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서 행동이 잘 예측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제품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이 제품을 안 살 가능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아름다운 모델이 이제 광고하는 그 제품의 그 광고를 보고 나중에는 그 제품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에서 향후의 행동이 잘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례는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을 유발하는지 판단해 주시고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본인이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이다,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이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너를 보던 그 순간 시선 고정 너에게 눈부신 shining shining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너 영화에서 만들어 더 시원하다 더 맛있다 엑스트라 콜. 이 광고는 이제 광고주는 하이트 진로 그리고 브랜드는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였습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을 유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을 유발하고 있을까요? 뭐죠? 네, 후자죠.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그건 주변 단서들이 광고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광고 모델이 누군가요? 네, 원어원이죠. 이런 매력적인 모델들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푸른 이런 분위기, 이미지를 자아내고요. 또 그다음에 춤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 단서들을 이용했으므로 이것은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형성을 말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향 요인을 보겠습니다.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핵심은 정교화 가능성, 즉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기, 능력, 그리고 관여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기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내가 처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동기가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면 될수록 정교화 가능성,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는 커지게 됩니다. 즉 내가 이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욕구가 있고 동기가 있다 보니까 이 정교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사전에 지식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이해력도 높고 이러면은 능력이 있어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크면은 바로 정교화 가능성, 이 정보를 처리하려는 노력의 정도도 높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전 그 지식이 대학생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없어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그 이해력도 낮죠. 그러다 보면 능력,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낮고 그래서 뭐 광고에서 정보들을 봐도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안 기울이게 됩니다. 유치원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정보를 처리하려는 노력 정도가 낮아져요. 정교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능력이 있으면 정교화 가능성, 이 정보를 처리하려는 노력 정도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여도입니다. 관여도,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 또는 중요성 지각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관여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러면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영향 요인, 동기, 능력, 관여도, 이것들이 굉장히 높을수록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 이 정교화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중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태도를 형성하게 돼요. 하지만 이 세 개의 영향 요인이 다 낮으면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가 낮습니다. 정교화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하면서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되죠. 이걸 광고에 적용을 해보면 소비자를 먼저 분석을 해요. 근데 이 소비자가 동기나 능력, 관도가 다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담아서 광고를 창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소비자를 분석해봤더니 동기, 능력, 관여도가 다 낮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기울이니까, 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때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이니까 그냥 모델 위주 또는 분위기나 이미지, 춤, 노래 이런 것들 위주로 광고를 창작하시는 게 더 설득적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득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을 배웠습니다. 크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개의 이론을 살펴봤죠. 먼저 귀인 이론. 귀인 이론은 우리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것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그 원인을 추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2개, 뱀의 자기지각 이론과 존스와 데이비스의 타인지각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반응 이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접하면 머릿속으로 인지반응, 즉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태도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태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전 경고 효과와 예방 접종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능 이론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능 이론이라는 것은 태도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태도 변용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 태도를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태도 변형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태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카츠의 기능 이론, 헬만의 기능 이론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프와 호블랜드의 사회 판단 이론을 배웠죠. 우리가 어떤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자신의 기존 태도 이것이 하나의 증거 기준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거 기준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와줍니다. 수용 영역, 거부 영역, 무관심 영역이죠. 그래서 이 설득 메시지가 이 중에서 수용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됩니다. 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득 메시지가 거부 영역에 들어가면은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득 메시지가 이제 무관심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수용도, 그렇다고 해서 거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는 이론. 이것이 세리프와 호블랜드의 사회 판단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티와 카시오프의 ELM을 살펴봤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정도, 이것에 따라서 이제 태도의 형성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이론으로, 만약에 그 설득 메시지를 접했을 때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 중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변 경로를 통해서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퀴즈를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본인이 오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자기가 한 이 외적인 행동을 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추론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행동에 맞춰서 내 태도도 변화시킨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네, 연구자 뱀이 주장한 자기 지각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니엘 카츠는 기능 이론에서 태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네 가지 기능은 무엇이었나요? 네, 실용적 기능, 가치 표현적 기능, 자아 방어적 기능, 그리고 지식 기능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의 기존 태도가 하나의 증거 기준이 됩니다. 이 이론은 무엇이었나요? 네, 세리프와 호블랜드의 사회 판단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태도를 형성할 때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에 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중심 경로를 통해서, 별로 노력을 안 기울이면 주변 경로를 통해서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었어요. 페티와 카쇼프가 주장한 이 이론은 무엇이죠? 네, 정의와 가능성 모델이었죠. 자, 이제는 다음 강의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득의 구성 요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득의 구성 요소 다 기억나시나요? 5개가 있었다고 배웠었는데 그 5개가 뭐죠? 네, 소스, 메시지, 채널, 리시버, 이펙트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배울 거고요. 바로 다음 주에는 소스, 즉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커뮤니케이터, 이 정보원이 무엇인지 일단 그 정의 이런 것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의 속성, 카리스마, 매력성, 그리고 공신력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의 주교재 5장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에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2주에 걸쳐서 이 설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확실히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설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